설사 부득이하게도 폐암이 걸리신 경우에는 혹시 업무적 관련성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무사 2학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강생으로 2000명이 와주셨는데요, 1998명이 결석하시고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업성 암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는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 폐암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산재로 인정받고 승인받고 나서도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현장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라이브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댓글로 답글 주시면 제가 또 거기 대댓글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성 암의 정의부터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암이라고 하면 단어상으로 봐도 직업적으로 걸린 암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좀 더 풀어내면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악화돼서 결론적으로 암이 발생한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후 발생하였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이 확인되진 않았더라도 특정한 직업군이나 산업, 직무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발생한 암. 두 번째 거는 통계적으로 원인 물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의학으로 구명도 잘 안 되지만 통계적으로 보니까 많이 발생하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반도체. 거기에서 이제 와이퍼 세척하고 하신 분들이 암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의학적으로 규명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암으로 인정해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직업성 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폐암이 있고요, 으뜸이죠. 직업성 암으로는 폐암이 있고, 두 번째 백혈병, 그 다음에 악성 중피종, 이 세 가지가 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폐암도 그냥 폐암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심현우 무사님. 편평세포암, 네. 천암, 네. 소세포암, 대세포암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의사들이 이렇게 분류했다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중에 밑줄을 쳐야 될 암은 뭐가 있냐? 선암입니다. 아데노 칼시노마라고 써 있는데, 어디 보시면 되면 의무기록 떼는데 조직 병리학 검사 결과지라고 써 있는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으면 돼요. 아데노 칼시노마, 아데노 칼시노마라고 써 있으면 이게 선암입니다. 폐암의 종류 중에 대부분이 이겁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둘게요. 왜냐면 뒤에 흡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와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업무 관련성 인정 요건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맨날 노무사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산재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신청상병이 뭐냐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상병이 뭔지 확정이 되면 그 신청상병이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생했거나 악화됐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폐암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폐암을 어떻게 하면 진단하는지, 또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폐암이 진단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그렇게 접근을 좀 해볼게요. 당연히 의학적 자료가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영상 자료입니다. 영상 자료를 하면 엑스레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PET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 단층 촬영을 해서 폐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라고 하면 그것도 요양급여 내역 때문에 다 떠요. 진단 영상의학상 이상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영상 자료를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요. 그러면 의사가 불러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보이니까 우리 좀 수술을 하면서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두 번째로 조직 병리학 검사를 합니다. 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답니다. 조직을 떼어내서 병리적으로 검사를 하나 봐요. 대표적인 검사 방법으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가래라고 하고, 요즘에는 객담이라고 하죠. 가래 가지고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조직을 떼어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해서 수술 과정에서 그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조직 병리학 검사를 한 결과 이건
암이다 라고 하면 암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검사랑 그 다음에 조직병력 검사 이 두 가지로 폐암이 진단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소음성 난청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그 진단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특별 진찰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조직병력 검사를 통해서까지 암을 진단하는 과정이 이미 의학적으로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병을 특정하는 데 있어서 직업성 암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요거 하나의 팁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패스.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성 인정 요건을 하나씩 볼게요. 인정 요건은 산재는 다 똑같아요. 하나는 있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는 요건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멋있게 써볼게요. 적극적 요건이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있으면 오히려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소극적 요건. 그렇죠. 소극적 요건. 그러니까 적극적 요건이 있고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적극적 요건부터 검토를 좀 해볼게요.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적극적 요건 뭐뭐 있을까?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던져봐요. 우리 인간의 상식 한번 믿어봅시다. 상병이 암이어야 합니다. 아, 그렇지. 당연하죠. 네, 암이어야 하죠. 근데 여기다 하나만 또 첨언을 하자면 암이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이성이 있고 원발성이 있을 것 같아요. 노무사님 이게 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이는요 그대로 다른 곳에서 옮겨서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발성은 암 시작 자체가 거기서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폐암도 구별해서 볼 수 있겠죠. 폐암이 갑자기 대장암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이가 돼서 폐암이 됐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전이성 폐암이라고 하죠. 근데 암이 최초 발현한 곳이 폐다. 그러면 뭐예요? 원발성 폐암이죠. 그러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다 치면 전이성 폐암이어야 될까요? 원발성 폐암이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원발성 폐암이어야 합니다. 암이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뭐여야 된다고? 원발성. 네, 원발성 폐암이어야 합니다. 원발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있을 수 있겠죠. 유해인자는 반대로 얘기하면 유해인자가 있고 여기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우리가 유해인자를 찾았는데 이 유해인자가 폐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간암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해인자는 찾아놨는데 원발성 폐암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유해인자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암은 간암인데 이거를 원발성 폐암으로 주장하면 안 되죠. 이걸 뭐냐면 유해인자와 관련성이 있는 특정 장기, 즉 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암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노출 기간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 몇 년? 어느 정도의 잠복 기간 내지 노출 기간이 있어야 돼요? 약 10년. 약 10년 정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대충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극적 요건은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 요건 첫 번째가 원발성 폐암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원발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발암 물질이 있는데요. 발암 물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요? 비, 배, 카. 비백하니? 육, 결, 콜, 라면, 디젤? 너 비백하니? 육결 콜라면 디젤? 이렇게 두 문자를 써서 외우면 될 것 같은데 오글거려도 이렇게 하면 좀 기억나요. 네. 이게 뭐냐? 비소 및 그 화물, 베릴륨 및 그 화물, 카드뮴 및 그 화물, 니켈 및 그 화물, 그다음에 육각 크롬 및 그 화물, 결정형 유리규산, 그다음에 콜타르피지라는 게 있대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라면을 내가 읽으려고 좀 억지로 한 건데 이건 라돈.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성면에 면자를 딴 거예요. 디젤 엔진에서 발생한 배출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요건 좀 기억해 둡시다. 그러면은 총 10가지의 이 발암 물질은 특수성이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암 물질로서 유해인자로 특정을 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군에 계신다면 내가 혹시 암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철저히 보호장구를 하셔야 되고요. 퇴직하고 나서도 내가 이런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검진할 때 흉부 엑스레이나 기타 폐암과 관련된 건강검진을 꼼꼼하게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사 부득이하게도 폐암이 걸리신 경우에는 혹시 업무적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내가 평생 살면서 비소가 뭐고
베릴륨이 뭐고 카드뮴이 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시 뭐 중고등학생 돼가지고 다시 그 화학교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군을 정리를 해봤어요. 돌아가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비소하고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군이나 공정이나 작업 뭐가 있을까요? 박지훈 노무사님. 동물 사료에 항균 첨가제를 제조하는 공정. 네, 요즘에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들 키우죠. 그러다 보면 동물 사료가 되게 많이 사용되는데 이 동물 사료에 저도 몰랐는데 항균 첨가제를 쓴다고 해요. 여기에 비소나 그 화합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사료 공장에서 많이 일하셨다, 과거에 좀 오래 일하셨다, 그러면 내가 걸린 암이 거기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베릴륨, 여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용접기 등의 전극 제조 공정이 있습니다. 그쵸. 이 전극에 이 베릴륨이 좀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다니셨다가 암에 걸리셨다면 한 번쯤 직업성 암인지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켈은 어디가 있을까? 니켈이 합금된 모재 금속을 용접하거나 네. 니켈이 함유된 도장 혹은 방청을 위한 피막 처리가 되어 있거나 도금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용접할 때 노출됩니다. 네, 좀 뭐 어렵긴 한데 니켈 소재로 되어 있는 쇠, 이 쇠를 용접하고 녹이거나 갈거나 이렇게 제조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업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암에 걸렸을 때 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네, 직업성 암으로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좀 대답을 스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육각 크롬 및 그 화물이 있어요. 요건 언제 발생하냐면 저희가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요리 잘하는 사람이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는 후라이팬 많이 쓰잖아요. 그 스테인리스를 녹이거나 가공할 때 뭐가 발생하냐면 요 육각 크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육각 크롬은 1급 발암 물질이고요.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요거 저 강조하는 이유는 용접하시는 분들 중에 해양 플랜트, 유조선 같은 거나 거기에 녹을 쓸지 말라고 배관 종로 이런 데 스테인리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용접일에 오래 하셨고 사상, 그라인더, 뭐 치부 이런 업무 하셨다면, 그래서 암에 걸리셨다면 이것도 역시 직업성 암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정력 유리구산이 있어요. 결정력 유리구산은 대부분 어디서 발생할까요?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이 어디에다? 땅굴 파고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가루나 금속가루나 원석에서 결정 형태로 된 유리기산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태백산맥 따라서 하는 강원도 지역, 그 다음에 문경 지역, 이렇게 광산이 많이 나는 지역, 이런 지역에서 예전에 탄광부로 일하셨던 분, 탄광 말고도 석산 채취하신 분, 그 다음에 터널 발파공이나 터널을 공사에 관여하셨던 분들 결정력 유리기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폐 진단 영상 이상한 게 발견되고 암으로 진단받으면 이 역시도 한 번 더 직업성 암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타르 피치가 있어요. 이 콜타르 피치는 제철용 코크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철광석을 갖고 오잖아요. 철광석을 갖고 오면 철광석이 뭐예요? 돌 안에 철이 많은 거죠. 이거를 부십니다. 부셔서 이 안에 있는 철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빼가지고 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 공정을 하는 데가 모 제철소입니다. 근데 이거 할 때 고열로 이걸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고열까지 막 올려서 이거 끓여야 되잖아요. 그걸 뭐 하냐면 석탄을 어떻게 막 만들어가지고 불이 되게 뜨겁게 발생시켜도록 만든 게 코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는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 코크스류를 다루면 이런 콜타르 찌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한 사례 중에 뭐냐면 석탄을 더 고열로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이 코크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희가 지금 사건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도 이런 노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에서 이게 많이 나온다고 이슈가 됐었어요. 라돈이죠. 방사능 물질. 이거는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태운 데가 어디예요?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나 폐암에 걸리셨다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발암물질이 있죠. 아까 라면의 면, 성면이 있죠. 성면은 대표적으로 어느 곳에서 노출되는지를 우리 심연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면 1차 노출구는 성면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성면 섬유 제조, 가스킷 제조, 건축 자재 제조, 매화 단열재 제조, 성면 방직업, 연마제 제조, 자동차 부품 제조, 슬레이트 제조업에서 많이 노출되고요. 네. 2차 노출구는
성면 함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산업에서 금속 제품 제조, 기계 제조, 절연제 제조, 접착제, 플라스틱 제품 제조, 항공기 부품 제조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네. 3차 노출구는 직무활동 중 성면 함유 제품을 다루거나 취급하는 산업, 네. 건설업, 성밭 건조 및 수리, 자동차 정비, 제조, 전기 제품 제조, 철강업, 철도 차량 정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쭉 읽어주시는데 결국에는 성면 원료 자체를 다루냐, 아니면 성면으로 만드는 제품을 다루냐, 아니면 성면 함유 제품을 계속 작업해서 다루냐,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동그라미 쳐야 될 직군을 하나씩 볼게요. 건설업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다음에 선박 건조 및 수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동차 정비 및 제조업체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2009년도 이전에는 성면을 좀 많이 썼어요. 근데 2009년도부터는 절대적으로 금지를 시켰어요. 왜? 1급 발암 물질이니까요. 예전에는 집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지붕이 성면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해서 이걸 많이 철거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경남 지역에 이런 지붕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붕이 있는 공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성면 소재인지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이런 현장이 일하셨을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제가 아까 건설업, 선반건조 및 수리, 자동차 정비 제조를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건설업은 일반 주택보다는 소위 말해서 플랜트라고 하죠. 그 중에 석유화학공단이라고 하죠. 여수에 큰 거 하나, 울산에 큰 거 하나 있죠. 여기에는 석유화학 제품에 자칫 잘못해서 불이 발생하면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배관이나 파이프라인이나 이럴 때 고열의 제품이 지나갈 때 다 내화 단열 작업을 해놓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면이 내화와 단열의 효과성이 높아서 성면이 들어간 형태의 내화제나 단열재를 다 칭칭 감았어요. 그러면 2009년도 이전에는 그게 설치되어 있겠죠. 2009년도 이후에는 새롭게 설치 안 하겠죠. 그러면 노무사님 노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2009년도가 설치가 됐으면 그거 아직 뜯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겠죠. 그럼 배관도 오래되면 갈아 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뜯어내면 그 2009년도에 설치된 성면 소재의 그 제품들이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비산돼서 다 노출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쪽에 배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성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고요. 저도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산재를 승인받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젤 엔진 배출 물질이 있는데요. 이 디젤 엔진을 가열하면 발생하는 배출 물질이 있어요. 그게 폐로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인자라고 합니다. 1교시는 여기까지만 하고 5분간 쉬었다가 담배 하나 피실 분 담배 피시고요. 물 마실 분 물 마시고 쉬었다가 2교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